이제 적정 가격에 대한 눈높이가 네. 역대급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과연 시장이 또 이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면서 이게 또 가격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접근했을 때는 좀 네. 분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수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투자 수요가 붙는 시장이 역시는 아닙니다. 여전히 아니고 올해도 아마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숫자가 좀 줄었어요. 아, 좀 네. 처분을 했구나. 네, 그러니까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의 인구가 한 220만에서 한 20만 명 정도 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집을 취득하신 분들보다 처분하신 분들이 더 많았다라는 네. 거고, 물론 이제 가격을 보더라도 투자 수요가 붙을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토연구원 자료를 좀 인용해 보니 여러 이제 부동산과 둘러싼 그 세제도 있고 규제도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집을 살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양도세일 것 같지만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취득세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취득세가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는 뭐 8%, 그리고 뭐 3주택부터 뭐 12% 이렇게 되다 보니 네. 집을 추가로 늘려가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시장은 아니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1주택자가 되거나 네. 기존의 1주택자가 다시 갈아타면서 이렇게 시장에 진입하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갭 투자 이런 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수요 측면에서 대출이 가져다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유동성 측면에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집값이 지금 뭐 과하냐 아니냐 이런 거를 PIR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네. 연봉 대비 가격 지수 이런 거 보는데 상승장에서는 그걸 보는 게 좀 의미는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뭐 침체기거나 전체적인 약세장에서는 소득 대비 이것보다는 유동성 가지고 네. 그래서 얼만큼 시장에서 여력이 있는데 이걸 살펴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네.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하는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크라고 할 수 있는 2022년을 볼 때는 이게 214까지 올라갑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숫자는 100일 때가 한 대출이 한 20% 정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시장. 20%면 나이스죠? 네. 근데 이제 피크였던 214는 뭘 얘기하냐면 연봉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라는 얘기예요. 214는 한 5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DSR을 1금융권 기준으로 40%를 두잖아요. 네. 이것보다 13%가 초과된 거니까 영끌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때 그런 기사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번 돈에 뭐 네. 대부분 다 이자 내는데 맞아요. 상환하는 데 쓴다고 네. 그때 뉴스. 신용대출 뭐 다 해가지고. 맞아요. 뉴스 네. 많이 봤어요. 저 때. 그리고 가장 최근 지표가 161인데 161 자체가 지금 40%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부에서 DSR을 좀 확대하면서 회수해 가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주택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더 들어올 수 없는 지금 맥시멈까지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 시장을 더 상승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가장 큰 판단 근거 중에 하나가 어쨌든 돈을 막고 있으니까. 지금 161까지 와 있고 이게 지금 40% 수준에 딱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뭔가 다시 푸시가 있지 않는 이상 네. 저게 크게 막 변동할 일은 아무래도 올해는 좀 적을 수 있겠네요. 없죠. 이미 이제 그 DSR을 올해 더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한다라고 강화를 좀 예고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2023년에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이 지금 이제 저출산과 관련된 신혼부부나 신생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뭐 한 20조 정도 푼다고는 하지만 네. 그게 전체 시장에는 영향이 크게 있을 것 같진 않고 네. 9억 원 이하 시장에는 물론 이제 영향을 좀 주겠지만 네. 크게 보면 저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승의 어떤 반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으로 봤을 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들을 좀 어느 정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또 반대편에서 그냥 샐러리맨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이나 못 살 것 같은 게 제 연봉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면서 집을 살 형편이 갑자기 바뀌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도대체 왜 내 연봉을 이렇게 늘지 않는 건지
그래서 실제 그 구매력과 수요 이런 네. 것 측면에 따져봤을 때 물가 상승률과 대비했을 때 임금의 상승률이라든지 네. 경제 전반에 걸친 어떤 참여 인구의 소득 증가가 그만큼 뒤따라오진 않았다. 그게 이제 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니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퍽퍽한. 네.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바로 대입시켜도 될 것 같고. 다음 내용도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이어서 얘기 좀 드릴 텐데요. 네. 지금은 투자 시장이 아니라 실수요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투자 시장이면 다주택자가 집을 사잖아요. 네. 보통의 그러면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50대, 60대의 참여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지금은 투자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2030 세대의 시장 진입이 시장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축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서울만 보더라도 작년에 33%, 그러니까 네. 3건 중에 하나는 30대가 집을 산 거예요. 네. 그리고 점점 5, 60대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젊은 사람들인데 네. 집을 많이 다 샀다 이제. 네.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없다. 이렇게 그래서 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도 좀 있고요. 네. 저는 약간 그 견해하고는 조금 결은 다릅니다. 네.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 2030이 집을 많이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얘기인 거고요. 제가 그래서 수요 다 끌어다 쓴 건가?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이걸 다 땡겨 쓴 건가? 좀 봤더니 여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0대의 자가 보유율을 좀 살펴보니까 아직 37% 정도예요. 근데 보통 집은 절반이 가지고 있고 절반은 집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 40대, 50대에 가면 60대 가면은 이게 60% 이상까지 올라옵니다. 자가 보유율이. 그래서 아직은 조금 여력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있어서 네. 그리고 매년 지날수록 나이는 이제 먹으니까 네네.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인구 세대가 조금 이제 좀 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수요를 끌어다 썼다 이렇게까지는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요는 항상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리고 저도 연구원님 전망이나 뷰에 동감하는 게 그 여력이 네. 바로 옆에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안 산, 네, 네. 안 산 사람도 아직 많고 어쨌거나 아직 네. 끝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정책적으로 이건 뭐 부동산 관련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결혼하게 될 때 네. 증여세 부담을 많이 낮춰줬잖아요. 네. 그래서 3억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제 줄 수가 있으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특례 대출까지 맞아요. 하게 되면 네, 9억 원 우대금리 이하까지 받죠. DSR 적용 안 받으면서 금리도 1.6% 굉장히 낮으니까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뭐 투자가 아니라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 뭐 고민해볼 그러겠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수요는 아직 좀 여력은 있는 것으로. 근데 어쨌거나 배경은 실수요라는 거. 그렇죠. 네, 네. 실수요라는 거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투자 수요가 사실 막 와야 버블도 생기면서 가격이 막 맞아요. 오르는 건데 네. 네, 지금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다라는 네.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또 금리 얘기하셨거든요. 네. 우리 같은 무주택자들한테는 또 금리도 상당한 고민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금리 전망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도 좀 살펴주시겠어요? 금리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 증권사다 보니 그 네. 하우스뷰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컨센서스를 올 하반기 되는 시점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하반기 접어드는 그 시점에 벌써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인하에 대한 그 그렇죠. 논의가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팅을 하는 이제 투자 수요도 많이 지금 붙고 있기도 한데 네. 하반기로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3.8에서 4.6 정도의 그런 레벨로 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좀 예측치를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4% 후반에서 5% 초반에 금리 레벨을 형성하고 있는데 조금 내려올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투자 수요라든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거예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올 한 2분기 정도 이제 총선 마치고 나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좀 정해지고 금리에 대한 이제 거시적인 환경이 좀 이제 정해지면 그때는 거래량이 지금보다 조금은 이제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3% 후반대만 돼도 정말 좋겠는데. 3% 후반 너무 좋죠. 어쨌거나 여러분들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네, 금리가 모든 가격을 거의 지배할 정도로 네.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금리가 이제 인하에 대한 논의 시점이 점점 이렇게 가시화되면서 네.
그 금융시장 쪽에서의 영향이 조금씩 줄어들고 다시금 이제 분양과 관련된 공급, 수급과 관련된 이제 공간 시장으로 부동산이 다시 한번 이제 많이 좀 회귀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와 내년 이 영향이 좀 클 거고, 근데 그동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분양가도 많이 올라가면서 인허가 받는 게 원래는 어려웠었는데 네.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착공까지 옮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네. 제가 통해서 듣기로 작년에도 네. 착공 들어갔는데 네. 멈춰있는 공사장이 꽤 많다고 들었고요. 예. 부동산 PF 레고랜드 네. 터졌죠. 올해도 지금 태형건설 있죠. 네네. 뭐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때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계산이 달라진 거예요. 셈법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업 진행을 하게 되면 분양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은 사업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높아진 공사비를 부담하고 비용이 커졌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네.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착공으로 옮기지 않는, 그러니까 착공률이 굉장히 이제 감소를 했던 작년에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 그렇다 보니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2, 3년 후에 입주 예정을 한 물량들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네. 그게 벌써 올해만 보더라도 서울시장에서 한 10,000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시장 평균을 한 40,000호 정도로 잡거든요. 네. 근데 10,000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새 집이 없다. 그러게요. 예, 새 집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한 2025년, 6년까지는 입주 물량 감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측면으로 보면 사실 공급이 줄어들면 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 시장에서 보면 공급이 굉장히 달리는 시장이니까 수요가 계속 충분하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가격은 상방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전국 부동산 시장에 적용될 건 아니고 네. 서울이라든지 선호도가 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거래량은 없긴 합니다만 앞으로 새 집이 없다 보니 지금이라도 일단은 좀 들어가야겠다라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격 격차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겠네요. 예, 그 지역마다의 어떤 수급 사이클로 가격 형성이 따로따로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국지화되면서. 네.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이제 제가 궁금한 두 가지는 작년 연말 들면서 이제 미분양과 관련된 네. 뉴스들을 좀 많이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좀 해소될 수 있을까? 네. 라는 거 하나 하고 네. 근데 이게 지방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 그러니까 네. 미분양 해소가? 네. 약간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미분양은 작년 이맘때는 이제 2023년에 시작할 때는 미분양이 가장 큰 우려되는 요소였고요. 네. 그 하락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조금 그래도 해소가 됐습니다. 미분양이 좀 감소했는데 네.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 그 수요가 증가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이게 소진되고 시장 안에서 아주 건강하게 이게 해소된 게 아니고 네. 분양을 안 해서 아까 분양 말씀드린 안 해서. 분양을 이제 계획보다 안 하다 보니 이제 좀 미분양도 좀 줄어들었던 게 있고요. 그래도 소진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고 네. 올 한해 뭐 중공업 미분양까지 이어지는 악성은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공급 자체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 전체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공급 사이드에 그런 이제 PF 우려라든지 그런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은 계속 불안 요인과 가격의 어떤 하락 요인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변수로서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분양 관련해서도 짤막하게 그래서 좀 한번 여쭤봤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동산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계류 중인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도 또 우리 투자자의 심리도 달라질 수 있고 부동산 시장도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변수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올해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도 한 20가지가 넘게 있더라고요. 엄청 많네요. 네, 엄청 많이 있는데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어쨌든 신혼부부나 네. 청년들 그리고 이제 출생과 관련된 인센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총선 이후에 지금 계류 중인 정책에 대해서 향방이 좀 잡힐 것 같은데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실거주
의무 폐지가 원래 예고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죠. 전면은 풀었는데. 그리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 부분 이것도 아직 완화가 안 됐습니다. 예, 이런 거랑 이제 임대사업자 관련된 거 예,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네. 그때는 규제 완화해서 더 나아가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렇죠. 부양책이 있을 텐데 네. 여기까지는 정부가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약세장 속에서 가격이 좀 이렇게 정체돼 있는 거를 아마 정부도 좋아할 겁니다. 아, 왜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네.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 공급에 대한 확대를 하겠다. 이걸 네. 모토로 공약을 내세우고 어쨌든 이제 정부가 이제 됐으니까 네. 급격하게 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급락하는 것 또한 이제 경기 전반에 안 좋게 영향을 그러겠죠.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떨어지고. 예, 안정적인 게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를 가장 뭐 선호하지 않을까 해서 부양책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구나. 예, 예상하고 있지 않은데 거래가 지금처럼 너무 얼어 있으면 뭔가 이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난 사실 어렵기도 한데 이게 어떤 또 변수로 작용할지 몰라서 정리해드리니까 이 표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도 캡처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직접 리포트 다운받으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혹시 말씀 못하신 주요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네, 뭐 전국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서울과 수도권은 그 서울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 이쪽에 올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뭐 안전진단 완화해주고 했던 것들에서 초기 단계까지는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본 단계에 와서는 좀 정체가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뭐 지자체가 됐든 아니면 이제 정부가 됐든 이제 좀 화학적인 작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그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노후계획도시라고 하죠. 그래서 50여 군데가 넘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20년 이상 된 택지면 해당이 되는데 한 개뿐만이 아니라 붙어 있는 곳이면 합쳐서라도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곳들에 대한 이제 계획이 이제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그림이 올해 안에 나올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정비사업 기대감 그리고 정비사업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종합을 해드리려고 하던 차에 네. 저희가 지금 이거 녹화일이 1월 10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오전 10시 50분인데 네. 기가 막히게 속보가 왔습니다. 네. 이것도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언제는 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예.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분명히 올해 그 정비사업 관련된 화학작용과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네. 오늘 이렇게 녹화하는 말하자마자 네. 네, 지금 이게 왔어요. 네, 뭐 예고는 됐었는데요. 이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초기 단계의 시간 소요를 확 대폭 줄어들면서 그러겠죠. 전체 사업 기간이 한 5, 6년 정도 이제 좀 줄어들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제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 완화가 생기면서 그 대부분 사업장이 발걸음은 뗐거든요. 네. 그럼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단계부터 해서 본 단계에 왔을 때 서울부터 비롯해가지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올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후속 뉴스가 계속 나올 테고 저희가 이 영상을 업로드할 시점에는 이미 이제 후속 기사들도 많이 나왔을 테니까 그리고 네. 분석도 하셨을 테고 네네. 그러니까 한번 뒤에 나오는 자료들을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결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매매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의 정책 효과가 유지되는 일부 지역들, 네. 그러니까 교통망 확충, 뭐 GTX의 이제 개통이 목전에 둔 지역들, 뭐 이런 곳들만 국지적으로 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약세장이 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약보합세가 있을 거고 네. 가격이 그렇지만 그 급락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약세장이 유지될 것이고 전월세 시장은 전세 시장의 완만한 회복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수도권을 제외한 이제 지방 지역은 광역시 포함해서 전세와 매매가 이제 동반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약보합세 시장을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량은 계속 감소를 할 거고요. 이미 이제 높아진 가격선이 살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팔 사람들은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적정 가격에 대한 눈높이가 네. 역대급으로 이렇게 벌어진 시장이 올 한해 좀 진행이 되면서 고루한 시장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는 좀 인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정책이 급락과 급상승을 막는 이제 그런 후행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요 중심으로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은 급한 마음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조급한 마음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실수요 입장에서는 청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너무 높아진 이제 분양 가격은 주변 지역에 대한 구축의 매매까지도 선택지를 좀 넓힐 수 있는 좀 그렇게 올해 시장은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급한 마음 가진 필요 없고, 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물론 청약도 좋지만 A급 구축이라면 충분히 이쪽으로도 네. 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2024년에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면서 네, 나중에 뵀을 때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이렇게 다 듣고 나면 저한테는 뭔가 명확한 답이 딱 내려질 줄 알았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이란 게 그렇지 않죠.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던 정보들과 전망들을 토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부동산 시장 투자나 혹은 매매 전략에 잘 녹여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뭐 저희들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4년 신년 기획으로 거시 경제 전망부터 증시 전망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좋으셨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NH투자증권 정보현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여기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